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제44강, 43강에 이어서요, 510페이지, 거기 금융기관 등 우선변제권 승계 있죠? 네, 거기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저한테 임차인으로 들어왔어요. 주택 임차인. 그럼 보증금을 줬겠죠? 보증금을 1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2년 후에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반환 청구하는데 중간에 돈이 급할 때 이 채권을 유동화시킨다고 그러죠. 채권 자체를 팔아버리는 거죠. 그죠? 채권을 양도하는 거죠. 양도할 때 보통 할인한다고 그러잖아요. 할인해서 뭐 95%에 판다 뭐 이럴 때 채권을 할인해서 팔 때 누가 안 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안 주면 임차인이 여러분은 뭐예요? 이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있지만 우선변제권이 있죠? 근데 이것을 양수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주민등록 한 것도 아니고 확정일자 받은 것도 아니죠? 자기가 사는 것도 아니고 우선변제권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누가 안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바꿨다고요. 어떻게? 아무튼 이 사람이 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려면 뭘 인정해 줘야 되겠어요?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양수인이 아닙니다. 오직 법으로 정한 금융기관 등만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3조 2 보면 다음 각국 금융기관 등이 물론 금융기관 등이 꼭 인수해야 줄 의무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능성을 높여준 거죠. 그죠? 법 규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 양수한 금액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그랬죠. 자, 8항 보면 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만 가능해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각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선변제권을 상실했다. 대항력을 상실하거나 대항력 상실하면 우선변제권도 상실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 등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죠? 따라서 어느 하나에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언제? 1호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했을 때. 근데 이것 말고 등기로도 대항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을 때 혹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 2호가 그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말소되거나 민법상 임차권 등기가 말소됐을 때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죠? 거기 9항 보면 이때 금융기관 등은요. 나머지 기간 기다려줘야죠. 왜요? 여러분이 살아야 되니까. 따라서 금융기관 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해서 임대차를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없다 동그라미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맨 아래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보면 기간 끝났죠. 그죠? 근데 보증금 안 돌려주죠? 그러면 금융기관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의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디가 나오냐면 513페이지. 513페이지 거기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나오는데 맨 아래 9항 나오죠. 그죠? 금융기관 등은 임차인을 대의해서 이랑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1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에 소액임차인 보호 최우선 변제권 나오죠. 그죠? 최우선 변제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배당 가잖아요. 배당 가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강의를 드렸었는데 예전에도 맨 처음에 자, 뭐부터 보냐면 경매 신청한 사람이 있잖아요. 경매 신청한 사람이 신청할 때 몇 입으로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입으로 못 하죠. 100만 원, 200만 원 법원에 내야 경매 신청해 주죠. 그러면 경매 법원은 그 돈 가지고 감정평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나중에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돌려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 받는 거예요? 실행비용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거기다 필요비 유익비 들여서
가치를 올려놨죠. 그죠? 그럼 1억짜리가 1억 1,000짜리로 경매로 넘어왔으니까 제3취득자에게 이 비용이 있죠. 비용에 대해서 우선 상환을 해준다. 이렇게 해주고 그러고 나서 배당을 하는데 배당할 때도요. 배당할 때도 어쩌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저당권자 같은 사람 있죠? 저당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확정일자같이 갖춘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은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런데 다시 서울 같으면 보증금이 1억 1천 이하다. 그 사람은 어때요?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오세요. 두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1천이죠. 그죠? 1억 1천인데 거기는 서민, 보호해야 될 서민이라고 보고 모든 임차인이 아니에요. 1억 1천만 원까지만 임차인만 두 걸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1억 1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3,700만 원만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3,700만 원. 이것만 먼저 주는 거예요. 3,700만 원. 자, 이렇게 주면 나머지 7,300만 원 있잖아요. 7,300만 원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두 걸음 앞으로 나왔던 사람은 3,700만 원 받고 나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앞으로 나온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1억 1천에서 3,700만 원 빼면 얼마죠? 그러면 7,300만 원이죠. 그것 가지고 어때요? 자기 순서대로 이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죠. 우선 변제. 자, 이처럼 1억 1천만 원이야. 임차인이 3,700만 원까지 우선해서 두 걸음 앞으로 나와서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최우선 변제권 그런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권. 소액 보증금이잖아요.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당해세라고 그러는데 그 경매 당한 사람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경매 당해서 넘어온 그 물건에 붙은 세금 있죠. 이건 먼저 받아가요. 그 다음에 채당금이라고 그래서 법인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 그러면 거기 직원들 3개월 임금 플러스 3년치 퇴직금 있죠? 이거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 전세권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들 있죠? 이거 뭐예요? 우선변제권 있잖아요. 우선변제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받아간다고. 순서대로.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반 채권자들 있죠. 일반 채권자. 우선변제권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죠? 우선변제권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차용증만 받고 1,000만 원 빌려준 친구라거나 혹은 캐피탈에서 신용으로 500만 원 빌린 캐피탈. 이런 일반 채권자들 있죠. 여기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여기는 뭐예요? 등기한 순서가 있다고요. 순서대로. 순서가 있는데 여기는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어서 어떻게 받아가요? 그냥 비율대로 받아가요. 비율대로. 비율대로 받아가는 것을 안분배당이니 평등배당이니 이렇게 가는 거죠. 보통 어디서 끝나버려요? 여기 1순위나 뭐 2순위 일부 받고 끝나버리죠. 여기는 보통 가지도 못하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순서는 어떻게 본다? 이렇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양가로 3번에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제8조. 우리 법조문은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금 중 일정액 보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일정액 보호 나오는데 특이한 것이 그냥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는 뭐였어요? 확정일자를 필요로 하죠. 그죠? 그런데 최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지. 뭐예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만 있으면 되지. 확정일자 필요하다 필요 없다?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보시면 8조 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죠.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 경매 신청 등기 전이에요. 전에 무엇을 갖추면 돼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항 요건인데 왜 경매 신청 등기 전이냐 그 말이죠. 그죠? 자, 봐보세요. 여러분이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요. 거기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파트 등기부를 열람해 봤더니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경매 신청 등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경매 넘어간 물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는 소리는 뭐 노리고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라고 했지만 차용증만 있는 이 차용증만 있는 채권자가 나중에 두 걸음 앞으로 나와서 3,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5천 정도 빌려준 사람이 나 5천에 임차인 해가지고 딱 나중에 임대차를 하죠. 그럼 두 걸음 앞으로 나와서 해가지고 3,700만 원 먼저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찌냐면 대항 요건 갖춰야 되는데 이 대항 요건을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갖춰야 된다고요. 왜요? 그 후에 누가 들어옵니까? 근데 들어왔다 그러면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들어온 사람이구나. 이러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건 이렇게 봤죠. 그런데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임차인이 아니라 오직 채권 변제를 노리고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들어온 임차인이 밝혀져 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최우선 변제권 보호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망 내용은 뭐냐면 특히 다가구 일대 문제예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해가지고 이게 20개가 있어버려요. 20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소액 임차인으로 3,700만 원까지 다 받아간다 그래 버리면 정작 저당권자는 한 푼도 못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냐면 매각대금, 경매대금 있죠. 매각대금 배당할 때는 전체 2분의 1로 딱 쪼개버립니다. 쪼개가지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주고요. 그때 비율대로 나눠주겠죠.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에 대해서는 어때요? 저당권자 등에게 이렇게 배당받아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망 보면 1항에 따라 우선 변제권을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8조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다만 이제 그 다음이죠. 보증금 중 일정액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인데 대지, 가액 포함한다고 그랬죠. 거기 얼마를 넘지 못한다?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지역별로 금액은 알 필요가 없는데 의 보면 두 번째 줄 오른편 서울은 얼마? 1억 1,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인은 순수와 관계없이 얼마? 3,7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랬죠. 물론 최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어때요? 원래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셨죠? 요건 보면 동그라미 1번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대항 요건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추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서 임차권 등기가 돼버렸죠. 그죠? 돼버렸으면 또 여러분 거기 임차인으로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또 뭐 노리고 들어온 거죠?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8조에 따른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즉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세요. 512페이지 보면 한가로 3번에 최우선 변제 금액 구체적 범위 나오죠. 근데 이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마시는데 시험에는 안 나올 건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소액 보증금 한도를 연도별로 쭉 보관을 해야 됩니다. 표로 연도별로 보관을 해가지고 이것을 오늘 계약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서 오늘 금액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주택에가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어버리죠. 그럼 오늘 임대차 계약을 한다고 해서 오늘 날짜가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있죠. 그날에 최우선 변제권이 얼마까지 보호되느냐 그거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이것은 세상 살면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우리 공인중개사가 그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소액보증금 한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주택임대차 계약한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요. 최선순위 담보물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험에 안 나오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내용은 이것은 시행령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보니까 한 가족인데 엄마는 안방만 계약을 했고요. 임대차 계약을 했고 아빠는 작은 방만 뭐예요?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찢어놓은 거죠. 찢어놓은 거죠.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합산해서 하나의 임대차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한 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13페이지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나오죠. 그죠?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인데 여러분 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특히 지금처럼 보증금이 떨어질 때 문제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3억이 임차인이에요. 3억이 임차인. 그런데 요즘 2억 5천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임대인은요. 법적으로는 3억 보관하고 있다가 끝날 때 줘야죠. 그죠? 근데 보통은 어때요? 새로운 임차인한테 받아서 주기 때문에 2억 5천만 받아가지고 5천을 못 준다든지 여전히 고집부리면서 나는 3억에 내놓을 거야 해가지고 임대차 기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못 돌려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때요.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국가가 뭐 대신 돈을 받아줄 수는 없는데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 가서 신청하며 법원에서 판단해서요. 법원에서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강제로 임차권 등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사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로운 집을 구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새로운 집으로 주민등록 옮겨버리죠. 거기도 대항력을 갖춰야 되니까 주민등록 옮겨버리거나 열쇠 넘겨줘 버리죠. 그러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없죠. 그러면 이 집이 나중에 경매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우선 변제권이 없어버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놔라? 임차권 등기라도 해놓고 이사를 가면 등기를 해놨으니까 어때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유지되니까 등기를 꼭 해놓고 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느냐? 안 줄 것 같다. 미리 해놓는다. 안 돼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요. 왜요? 끝나야만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까 반드시 끝난 후 어디 가서 한다고요?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법원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 근데 법원도 무슨 법원이냐면 소세지 법원이다. 그래요. 소세지 법원. 소재지 관할 법원 그래요. 주소지 법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소세지 법원 가서 하는 거예요. 소세지 법원. 반드시 언제라고요? 끝난 후. 끝난 후 어디 가서 한다고요? 소세지 법원. 그죠? 소재지 관할 법원 가서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3조 3 임차권 등기 명령 거기 동그라미 1번 1항 나오죠. 그죠? 반드시 임대차 끝난 후에 동그라미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동그라미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법원 민원실 같은 데 가면 2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 있거든요. 신청서 거기 이제 기재를 하는 거예요. 뭘 기재하느냐? 거기 뭐 신청 취지 및 이유, 뭐 임대차 목적인 주택, 그죠? 일부분일 때는 뭐 도면도 첨부해라. 그리고 임차권 등기 온인이 된 사실, 뭐 계약서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첨부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안 받아줘 버렸어요. 기각했다 그러면 상급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그러고요. 자, 그 다음에 5항.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쳐버리죠. 그러면 기왕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유지되는 거고 그대로. 이게 없었다 그러면 등기한 순간에 뭐예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법장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사 가버렸다 하더라도 대항력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시고 6항 나오죠. 그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누가 들어오겠냐고요. 근데 그 후에 임차인은요. 뭐 노리고 들어왔다고요? 최우선 변제권 노리고 들어왔으니까 8조에 따른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이게 뭐예요? 최우선 변제권이죠. 이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8번 보면 이때 법원 가서 신청할 때 큰 돈도 안 드는데 한 2, 3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이 돈마저도 임차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임대인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1항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어디서 한번 나왔냐면 동시행에서 한번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 갔죠? 근데 임대인한테 전화 왔죠. 그죠? 전화 와서 이때 보증금 돌려줄 테니 말소해달라. 동시행이라고 그랬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잘못했어요? 임대인이 잘못했잖아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 그것도 우리 앞서 계약법에서 동시행과 관련해가지고 봤었으니까요.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515페이지 보면 기타 나오죠. 그죠?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청구권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7조 나오죠. 그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에 대해 증감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증액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이 바로 시행령 8조에 있는데 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20분의 1, 5%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5%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증액의 일수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이 법조항은요. 합의로 뭐 20% 올린다, 30% 올린다 그럴 때는 적용이 없습니다. 합의로 올릴 때는 일방적으로 올릴 때 5%까지라는데 실제 사례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왜 그래요? 5%밖에 못 올리는데 그럼 나가 그래 버리잖아요. 나가. 계약 안 해버리면 그만이죠. 즉 계약 갱신 요건이 없기 때문에 5%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 계약하면서 운명 겨자 먹기로 뭐 30% 이렇게 올리는 거죠. 5%가 제한이 있다.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왜 그래요? 임차인이 안 쫓겨날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죠. 10년 동안. 그러니 임대인은 그때 올려줘 할 때 5%까지 올릴 수 있다. 이게 의미가 있지. 주임법에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법으로만 정해져 있지 실제 사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뭐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맨 아래 한가로 3번 보면 증액비를 초과하여 차임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건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시면 맨 위에 4번 나오죠. 그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요. 당사자 합의로 차임이 증액됐다. 30% 이렇게 올렸다. 이때는 이거 5% 적용 없다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법조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이봉 올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나오죠. 자, 이것은 또요.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억이다. 보증금 2억이에요. 이것을 보증금 5천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때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러면 전환되는 금액이 얼마죠? 전환되는 금액이 1억 5천이죠. 그죠? 1억 5천이죠?
1억 5천 곱하기 뭘 해주냐면 봐보세요. 자, 7조의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는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각호 중 낮은 비율이에요. 낮은 거.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없다 그랬죠? 자, 이때 이로 보면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 금리와 해당 지역 경제사정을 여건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면 1할이에요. 10% 1할. 거기 그 아래 0, 1항에 나오죠. 1할 10%라고요. 그런데 이어 보면 이게 문제인데 한국은행에서 공시하는 기준금리 있죠.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이게 1.5%였는데 또 올렸잖아요. 이게 변동금리거든요. 1.75%예요. 1.75%. 1.75%. 거기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그랬죠.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얼마요? 3.5%라고요. 3.5%. 그러면 10%하고요. 그 다음에 1.5% 혹은 1.75%에 플러스 3.5% 이것을 더한 거죠. 그죠? 더한 거에 중에서 낮은 것을 곱해라 그 말이잖아요. 낮은 것을 곱해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5억이었는데 보증금 2억에 이렇게 했네요. 2억에 월세 얼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환하려고 하는 게 얼마죠? 전환하려고 하는 게 3억이죠. 그죠? 3억에다가 곱하기 낮은 비율을 곱해주라 그 말이에요. 낮은 비율. 자, 만약에 기준금리 이게 변동금리인데 지금 1.75%인데 계산하기 골치 아프니까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였거든요. 1.5%에다가 3.5% 하면 더하면 얼마예요? 5%죠? 5%. 이렇게 곱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1,500만 원 나오죠. 그죠? 네, 1,500만 원 나오죠? 1,500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월세니까 이것을 뭘로 나눠야 돼요? 12개월로 나눠줘야죠. 그죠? 12개월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와요? 1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험 문제 내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뭐 문제집 보면 다 주어졌다. 이 요건이 다 주어졌다 그러면 뭐 문제집 보면 이런 그 유사한 문제 한 문제 나올 건데 그러지 않는 한 다 주어지지 않는 한 왜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이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몇 프로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문제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가로 3번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 그것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이 뭐냐면 주택임차권 승계, 사실혼 배우자 승계 이것 말합니다. 상인법에는 없고 주인법에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이 뭐예요? 결혼식 다 하고 같이 사는데 뭐예요? 혼인신고만 하지 않는 상태죠. 그런데 젊은 부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젊은 부부 사실혼 배우자인데 남편이 임차인이었거든요.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해버렸어요. 그럼 상속권이 없으니까 다 어디로 가버리죠? 상속권은 거기 남편 1순위가 누구예요? 직계 전속이 되겠네요. 비속이 없으니까 지금. 그러면 시부모님이 되겠죠. 시부모님. 그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부모님 1순위. 여기가 1촌이거든요. 시부모님이 안 계시면 형제자매 2촌.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뭐 4촌 막 이렇게 가는데 자, 이때 사이가 나쁘다고 나가 그러면 사람이 사는 집인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자,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있는 다른 것은 다 상속돼 버린다. 오직 주택임대차만 말을 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만. 주택임대차만 어떻게 해요? 2촌 이내 친족하고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중에 보증금 절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다만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뭐 전세자금 대출 이래가지고. 그러면 승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속 포기는 자 3개월 내로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승계 포기는 1개월 내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인데 구조 보면 1항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거든요. 상속인 없이. 그러면 고아였다 그 말이죠. 그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전부 다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거예요. 뭔만?
다른 것은 국유가 돼버리는데 고하니까 상속이 높으니까 주택 임대차만. 그런데 임차인이 사망한 때 사망 당시 상속인이 시골에 계세요.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하고요. 2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요. 3항 1항 2항의 경우 임차인 사망한 후 상속 포기처럼 3개월이 아니라 뭐라고요?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1항 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나 승계하지 않겠다.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요? 승계해버리면 권리만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빚, 의무도 승계하니까. 자, 4. 1항 2항의 경우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기속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7페이지 오시면 양가로 5번.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택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여기를 다 본 거예요. 본 건데,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는데요. 주임법, 상임법 둘 다 색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맨땅에 헤딩했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상임법은 주임법하고 구조가 똑같은데 주임법하고 다른 거다. 혹은 상임법에만 있는 제도 있죠. 그죠? 이것만 여러분이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권리금에 관한 사항이요. 상임법에서 새로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시간 관계상이요.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상임법은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 자체 전체적인 것을 알고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들어가서 엄청 헤매게 되니까.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